반갑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는 힘있는 윤리, 탐스러운 윤리와 사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승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탐스러운 윤리 32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으로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라고 떴을 겁니다. 자,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요. 시대적으로 따지자면 헬레니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학파로 따지자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학파에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해보자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된 학파이고요.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고, 그 뒤에 영향력 있는 많은 철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깨어볼 생각의 틀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면요.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각각 생각은 다를 텐데요.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두 학파를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두 학파를 만나보기 위해서 우선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배우게 되는 학파는 시대적으로는 헬레니즘 시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헬레니즘 시대는 약 300년간의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요. 동방 원정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스 전 지역으로부터 해서 인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 지역까지 이렇게 크게 지역이 늘어나게 된 그 긴 시간 동안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문화가 깨어지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는 그 변화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역시나 무엇인가 영향을 주게 되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폴리스적인 공동체 문화와 그것에 따른 사고방식이 지배했었죠.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폴리스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 문화를 만들 것인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될 것인가 라고 공동체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는 나 자신의 삶,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특징적인 이유는 공동체가 몰락한 배경과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된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겠죠. 따라서 개인주의적인 영향을 인식적으로 많이 끼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에 관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이 고대 그리스 문화가 동방원정을 통해서 넓게 뻗쳐져 나가면서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람이구나, 평등한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눈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특히 오늘 이 두 번째 생각이 오늘 얘기하게 될 부분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얘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한가요? 내가 지금 행복해 혹은 행복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주로 행복이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말하죠. 자,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얘기하는 두 가지 큰 학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얘기를 보니까 행복이라는 그 상태는 쾌락이라는 것과 비슷한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쾌락이라고 하는 건 기분이 좋고 즐거운 상태 혹은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할 한 학파는 행복이라는 것을 이 쾌락과 밀접한 연관을 지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과 쾌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욕구나 욕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욕구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욕구한다, 욕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얘기하는 어떤 학파는 이러한 욕구나 욕망을 절제할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 한편 욕구를 절제하라고 하는 학파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쫙 깔아 놓으시고요. 저와 함께 오늘 얘기하는 첫 번째 학파로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학파는요, 이 욕구와 욕망을 되도록 절제하라고 하는 학파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와 함께 보실까요? 내용 지면서 보면은요, 유명한 얘기인데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이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 자, 그런데 그 행복은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자, 바로 그 옆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스토아라는 말은요, 그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상 나타나는 회랑이라고 해서 그 기둥들 사이에 나타난 복도, 그것을 인해서 생겨난 공간들을 얘기한대요. 그런데 그 회랑에서 이 스토아 학파의 인물들이 이렇게 서로 강의를 하고 철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해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들을 스토아 학파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사람은 제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는,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90세가 훌쩍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제논의 뒤를 이어서 세네카라는 인물은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고요. 에픽테투스라는 인물은요, 노예였었는데 뛰어난 철학자로서 이름을 남기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 잠깐만 하면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수능 기출문을 좀 풀어보시면 에픽테투스가 얘기한 예화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두는 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은 오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로 일컬어지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그러한 사람들이 스토아파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이 스토아파를 얘기할 때는 이 인물들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들이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 오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들에 관해서 제가 한번 핵심을 요약해 드릴게요. 자, 판서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스토아파 핵심을 이미 알려드린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자,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꿈꾸게 된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스토아파가 이 자연이나 우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이 스토아파는요, 이 세계의 본질적인 것, 이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은 그냥 자연 그 자체라고 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자연 그 자체가 이 세계의 실제이고 이 세계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의 일부로서 소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연과 통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신이라는 존재는 어떨까? 이들은요, 신이라는 존재를 자연과 다름없는 자연 그 자체를 봅니다. 즉, 우주 자연과 분리되어서 우주 자연을 떠나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자체가 신이고 이 자연 어디에나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이 이 자연 어디에나 광범위하게 깃들어 있다라 하여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범신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쭉 보시면 이 세계의 실제 전부는 자연 그 자체고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이 존재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그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신은 그 자연에 깃들어져 있는, 그 신이 깃들어져 있는 그 변형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요것을 오늘 중요한 핵심 용어 하나로 설명을 드리면요.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고스 말은 그 고대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이 여러 가지로 변형되면서 강연, 혹은 논증, 혹은 이성 등등의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로고스라는 의미는요, 바로 이 우주 자연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법칙, 우주 자연의 근본 법칙, 또 신의 그 법칙이 들어가 있는 신적인 이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성이 인간의 이성에도 내재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자연의 근본 법칙, 그리고 신적인 그 이성 그 자체는 인간에게도 깃들어 있기에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 자연과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동격에 이르고, 자, 이렇게 갑니다. 자연은, 즉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그 자연 안에 신이 깃들어져 있고, 그 자연은 인간 그리고 신의 이성으로서 파악할 수가 있으며 그것을 로고스라고 칭한다. 라 해서요, 이 인간들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신과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이성으로서 파악해내는 것, 그래서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것, 그 법칙은 즉 신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보면은요, 이 스토아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볼게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혹은 신, 자연의 이성, 이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신의 법칙 혹은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그 법칙에 순응하는 삶을 이상적으로 봅니다. 이 법칙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은요, 이런 맥락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거나 극복하거나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다만 그 법칙을 파악해내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잘 따라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행여나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나 혹은 욕망, 욕구들, 이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고, 이것들로 인해서 정념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얘기하고요. 이 스토아파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굉장히 인간이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는 옳지 못한 행동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념을 되도록 억제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자, 무엇으로서? 이성으로서 감정, 욕구, 욕망, 정념이라고 하는 것을 억제할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화살표를 세서 정리해보면 이 정념이라고 하는 건 파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파토스가 없는 상태, 어파토스. 그래서 요 말을 아파테이아 라고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이성에 의해서 정념이나 욕구, 욕망 등을 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유지한다라고 해서 부동심
이라고 번역해서 일컫기도 하는데 이 부동심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 용어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파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요 의미로 이해해 두신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번역한 말 그 자체니까. 그래서 이 아파테이아의 의미, 정념이 없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상적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고 되도록 금하려는 삶, 금욕주의적인 삶을 꿈꾸게 되고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에 의해서? 바로 이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이성적 금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삶의 모습은 후에 어떠한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우선 처음에 배경을 설명해 드릴 때요. 세계의 시민주의 기억나시죠? 이 세계의 시민주의적인 생각과 스토아파의 생각이 맞닿는 이유는요. 모든 인간에게 로고스, 자연, 신의 법칙으로서의 이성, 그것이 어떤 인간에게든 다 깃들어 있고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생각, 세계 시민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로마의 만민법. 로마의 시민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나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대의 자연법. 이 세계 로고스의 법칙이 지배하듯이 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로마의 자연법과 같은 생각들. 그리고 근대로 가게 되면 합리주의를 이어가는 스피노자라는 인물이 나올 텐데요. 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범신론 혹은 기계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는 그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결정론적인 관점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순응하고 이성을 발휘해서 받아들이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그 생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실 때 학교 선생님들 혹은 수능에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자라고 한다면 이 스피노자의 생각과 스토아파의 생각을 제시를 해보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스토아 학파가 얘기하는 삶의 모습, 행복한 삶의 모습, 행복한 삶의 방법이고요.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에 관해서 이 정도의 내용을 정리를 쭉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그 자연에 신이 깃들어 있고 그 신의 법칙, 이성이 인간에게도 내재되어 있기에 인간들은 이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신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요, 결정론적인 혹은 운명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법칙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신의 법칙, 우주 자연의 법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려고, 극복하려고, 개척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걸 파악해서 순응하면서 살아라. 그 과정에서 다만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욕망들을 되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것이 마음의 행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파입니다. 여러분들 탐스러운 교재에 지문들을 보시면은요, 이들이 얘기하는 이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 지문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신의 법칙에 의해서 온 것이니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이 어떤 운명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논리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해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수긍을 할 수도 있고 좀 반대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아파에 관해서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오늘 두 번째 학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행복으로 가는 방법, 두 번째 길.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 쾌락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볼게요.
우리 지금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행복한 삶으로 가는 것은 쾌락으로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 참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흥청망청 놀거나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해방, 곧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만 얻어진다. 그러고 보니까 이들도 그 행복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걸 그야말로 어떤 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다음 화면을 함께 보시면은요. 이 에피쿠로스라는 인물은요. 아테네에 작은 정원을 구입했대요. 이 에피쿠로스라는 인물이 자기를 따르던 친구들과 함께 아테네로 옮겨와서 작은 정원을 하나 사서요. 거기다가 뭐 그들의 학교라 그러면 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들이 함께 공부하고 철학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요. 그들의 학파를 형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들의 정원 내에서 은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다는 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아가서 쾌락을 구하거나 만들어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소극적인, 은둔자적인 삶,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 열기만 해드렸는데요.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우고 한번 같이 판서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데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겠다. 그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 마음이 불안한 거, 뭔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 그럼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주제가 너무 좀 무겁고 심각해지긴 하지만 인간들이 살면서 내가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중에 하나니까 이들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그리스 철학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연 철학에 관해서 잠깐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데모크리토스라는 인물이 이 자연을 이루는 근본적인 물질로 무엇을 얘기했다 그랬죠? 원자. 기억나세요? 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여서 자연을 이해합니다. 이 원자에 의하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자연을 이루는 근본적인 물질 재료예요. 자, 그래서 이 원자가 집합했다가 해체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우주 자연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의 집합과 해체.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도 이렇겠네요. 원자 하나하나의 요소가 모여서 나라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자, 나를 이루었던 원자의 집합들이 분해되고 해체되면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자의 집합과 해체로서 이 우주 자연을 보는 이들의 관점에 의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존재들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모든 것들이 다 집합, 해체의 과정에서 돌고 도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딱히 두려워할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쓸게요.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원자들이 모였다가 해체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이 살아있는 생 자체를 즐겨라. 여러분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의미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들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봐요. 인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에 기대게 되고 그 신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신에게 딱히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쾌락을 즐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죽음에 관한 이해를 말씀드린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행복을, 쾌락을 즐겨라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얘기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인간들이 살면서 추구하는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락 외에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악이다. 라고 생각해요. 유일한 악. 그래서 이 쾌락을 즐겨야 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 쾌락의 상태에는요.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즐겁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세요? 마음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체 몸이라고 해도 좋고요. 내가 즐거우려면요. 오늘 행복하려면 마음에는 불안이 없어야 돼요. 제가 자우림이라는 그 그룹을 좋아하는데 그 자우림 노래 중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은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마음에 불안이 없어야 돼요.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육체적으로는 몸에 고통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 신체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간단하게 마음에 불안 없고 몸에 고통이 없으면 그것이 즉 행복한 상태, 쾌락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들의 용어로 얘기해 보자면 아타락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평정심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아파테이아를 부동심이라고 번역한 그 자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것처럼 평정심이라는 말 자체는 마음에는 불안이 없고 육체에는 고통이 없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번역해 놓은 말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쾌락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옆으로 가서 필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면 마음의 불안이 없고 몸이 편안해질까? 학교 다니라고 너무 힘드니까 좀 잠을 좀 많이 자고 싶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혹은 일요일 날 아침, 평소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잠용종이 울렸을 때, 걔를 딱 끄고 다시 잠들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쾌를 느끼겠죠. 네, 그래서 계속 잠을 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12시, 1시, 2시, 3시가 넘어가도록 계속 잠을 자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좀 땡기고 몸이 불편해서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생겨요. 또 예를 들어, 야,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서 피자 시켜 먹자라고 해서 피자를 시켰을 때는 야,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이라도 거뜬히 먹을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세 조각, 네 조각 넘어가는 순간 좀 속도 느끼하고 이거 토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쾌락의 역설 혹은 쾌락의 영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쾌를 느끼라고 하는 것은 그 쾌 양이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많은 쾌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쾌가 어느 순간 불쾌로 변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야. 육체적 쾌락이 그렇죠. 육체적으로 느끼는 쾌락들은 분명히 불쾌로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그 쾌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쾌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쾌를 마음껏 누려서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한 결론은 쾌락을 즐기되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쾌락은 뭘까? 아, 그건 바로 정신적인 쾌락. 지속성을 위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피자 한 판, 두 판을 먹었을 때 행복이나 쾌도 있겠지만 시험 보느라고 미뤄뒀던 뭐 책을 읽는다던가 뭐 영화를 본다던가 해서 나에게 정신적으로 주는 뭐 만족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불쾌의 시점이 없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쾌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신적 쾌락,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의 길로 가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처음엔 쾌락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흥청망청 즐겁게 노는 쾌락을 얘기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삶의 모습은 더 검소하고 절제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들 처음에 인식과는 다른 결론점에 도달한 거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럼 이들의 생각은 후에 어떤 학파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가? 영국의 공리주의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명제를 따라요.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이라는 결과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자, 그런데 이 공리주의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쾌락주의,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했던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라는 기본 명제를 역시 따르는 상태에서 그 명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자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쾌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이렇게 실제 삶이 빵 조금, 뭐 포도주 조금, 이런 그 절제된 굉장히 검소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요 정도 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삶을 행복한 삶의 정답으로 제시했는지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관해서 다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들의 사상을 한눈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한눈에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문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핵심 중의 핵심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다는 의미인데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스토아 학파는 이상적인 경지를 아파테이아로,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로 표현을 했는데, 스토아 학파가 얘기하는 아타락시아는 뭐로부터 해방이 된 상태요? 파토스, 정념으로부터 해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념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고요. 정념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라? 이성의 능력. 그래서 이성으로 정념을 억제하는 삶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는 학파의 맥을 쭉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이성적으로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는 삶, 금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아타락시아를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아타락시아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없고 정신적으로는 불안이 없는,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그 행복한 삶의 모습은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자를 만들려면 그 부자한테 돈을 더 많이 주지 말고 그 사람의 욕심을 줄여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행복은 욕망과 그에 비례하는 성취가 있다면 차라리 욕망을 줄여주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거죠. 욕망을 줄여주고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는 삶이 이상적이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쾌락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으로부터 멀리 하려는 삶이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이라는 말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에게서 그래서 나타난 삶의 모습은 오히려 절제되고 검소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두 글자씩 가장 간단한 것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사실 오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선생님 이들의 삶의 모습과 이들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비슷한데요? 맞아요. 오히려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들은 이성으로 쾌락이나 욕구와 욕망을 억제하려고 했고 이들은 쾌락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정신적인 쾌락이 더 지속적인 쾌락이었고 그러려다 보니까 절제하고 검소한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한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들이 어떤 사상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기본적으로 윤리와 사상 파트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반복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봤고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세 문제 한번 적용을 시켜봐 드릴게요. 수능에 출제됐었던 문제를 가져왔고요.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훈련시켜 드릴 목적으로 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발문. 고대 서양 윤리라고 달려 있어요. 고대 서양이라고 하면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까지 들어가요. 자, 그럼 이 긴 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학파인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외운 그 키워드라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풀리지 않아요. 특히 이러한 유로 스토아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더더욱 친구들에게는 스토아파 문제가 난제로 다가왔어요. 키워드로 풀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푸는가? 맥락으로 풀어야 되는데 뭘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재촉하지를 말아라. 너를 모욕하고 있는 것은 홀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홀대받고 있다는 너의 믿음이다. 누군가 너를 화나게 할 때 너의 머릿속의 생각이 너를 화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마음의 평온은 너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적인 통찰에서 오는 것이다. 자, 제가 요 세 가지에 체크했고요. 너의 바깥이라고 하는 것에 세모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요. 제가 잔치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먹을 음식을 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음식을 안 내주는 거예요. 화가 난 거죠. 나를 이렇게 무시해? 왜 음식을 안 내주는 거지? 막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음식을 안 줘요? 라고 화를 내거나 재촉하려고 했을 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화나는 것, 네가 모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 그 감정들은 그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네 생각, 네 관념, 네 내적인 통찰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 외부적인 상황을 네가 통제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생각을 바꿔. 이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고스 이성의 법칙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바꾸기보단 그 상황을 파악하는 내 관념과 생각이 정념에 들끓고 있지 않은지 관찰해라 라고 하는 스토아파의 입장이에요. 어때요? 키워드는 없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어떻게 나왔었을까요? 정답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이성은 자연 질서를 이해함으로써 보편적 이성이 된다. 여기 이성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왔는데요. 개개인들의 이성은 우주 자연에 그리고 신으로서의 이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로고스. 따라서 그 이성으로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파악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보편적인 이성과 맞닿게 돼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지우고 발문에 노예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보면 어느 날 노예에게 몹시 화가 난 주인이 그의 팔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예가 주인님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제 팔이 부러지고 말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주인은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팔을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이 순간에도 그는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마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이
평온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키워드는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나요? 노예는 자기 팔이 부러지는 순간까지도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팔이 부러지는 외적인 상황을 통제하거나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비록 고통이 일어나거나 억울함이 나타나거나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성적으로 잠재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주인은 화가 난 그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노예는 감정의 동요가 없이 정념, 감정의 동요 때문에 생기는 것을 뭘로 막았어요? 이성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스토아파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이것에 관련된 정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니은번 오로지 이성으로 판단하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유롭다는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해요. 스토아파에서는 우주 자연의 법칙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라. 그래서 결정론이라면서요. 근데 그 결정론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은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얘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설명 잠깐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만약에 정념, 감정에 내가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면은요, 그건 내가 이미 수동적이 된 거야. 내 감정에 내가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 감정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야. 인간이 진짜 자유로우려면 내 감정에 이끌려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감정을 동요 없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라는 뜻.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정념에서 벗어나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이었어요. 행복으로 가는 방법은 정념에서 벗어나는 것, 정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정념을 컨트롤해버리는 것. 자, 됐습니까? 자, 이 두 번째, 예제 두 번째까지 갔고요. 오늘의 마지막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젠 편지예요. 어떻게 문제를 풀까? 편지 내용 전반에 담긴 인생관의 근거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윤리사상. 굉장히 고민해서 냈을 문제예요. 보면 자네의 거듭되는 불행을 지켜보는 나도 무척 마음이 아프네. 하지만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여러분들 이거 필연이라는 말로 바꿔도 될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주의 원리와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는 필연적인 현상이죠. 따라서 그것에 순응하랍니다. 어떤 시련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랍니다. 그렇게 자네가 생각과 태도를 바꾼다면 지금의 상황은 끔찍하지 않을 걸세. 인간은 그의 이성으로 신들과 친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게, 이성으로 신들과 같은 경지에서 이성의 로고스를 발휘해서 같은 경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네가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지 않고 이성에 따르는 삶, 즉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길 바라네. 그러야 진정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어느 정도 키워드가 많이 나왔어요. 이 언급도 나왔고요. 이성을, 자연을, 인간의 그 로고스를, 그리고 신의 법칙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동격에 놓고 정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성, 로고스, 신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라. 그래서 순응해라. 결정론적인 인생관을 보이고 있어요. 핵심은 외적인 조건을 네가 바꾸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너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라.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감정이 억제돼서 모든 욕구나 고통을 이겨내는 상태, 즉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라는 개념은 이성을 중시한 학파에게서 종종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정념으로부터 해방은 딱 스토아파만 그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맥락으로 이해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예제까지 보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스토아 학파에 관한 지문만 나왔죠. 지금까지 수능에 출제된 것들이 다 그렇게 스토아파를 단독 지문으로 만들어서
키워드 없이 문제를 풀어가게끔 출제가 되어 왔다가 이제 조금씩 패턴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제가 스토학파의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배우신 내용들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한번 짚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드릴 테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자, 제가 깡하게 콕 짚으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개인의 안심인명, 즉 어떠한 외부적인 요건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을 추구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성이고요.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론상은 오히려 절제되고 검소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공통점.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차이점을 찾아봐라. 그럼 그들이 꿈꾸는 아파테이아와 아타락시아의 상태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아파테이아는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그리고 아타락시아는 마음에는 불안이 없고 몸에는 고통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아타락시아 자체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그들의 목표, 삶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건 쾌락이나 그에 따른 정념이나 감정 등을 멀리하려는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 결론입니다. 그럼 세 번째,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로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데, 스피노자, 범신론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특히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의 기본적인 기틀, 그 기본적인 명제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하면서 행복한 삶을 대체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까? 두 가지의 해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거나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좀 깨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견뎌내고 참아라.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이 쾌락을 즐겨라. 다만 지속적인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이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에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두 학파에 관한 문제풀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